텍스트 215쪽입니다. 대학과 학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대학과 학문의 이념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건너뛰겠습니다. 아마 주로 앞서 수업 시간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학문을 할 때 자유로운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정신, 자기가 승인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그런 자세,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와 좀 현실적으로 관계 있는 부분을 이제 제가 찾다 보니까 대학 수학 능력의 부재, 이런 내용이 여러분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같아서 이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학문에 대한 이제 개념 규정 이런 내용이 좀 나왔는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의 어떤 대학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고려할 때 우리 한국의 대학은 정말 자유로운 정신이 또 이 학생이든 교수든 어떤 자발적인 결단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선택하는 그런 학문의 전당이냐 한국의 대학이 이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과거에 옛날에 그 대학들 중에 또 학생들 중에 이런 어떤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자기가 과도 정하고 자유롭게 공부하던 시절이 길지는 않았지만 한때 있었고 오히려 최근에 와서는 그런 학문의 전당이 아니고 마치 취업을 위한 어떤 학원처럼 그렇게 전락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 교육을 통해서 정말 자율적이지 않고 타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이렇게 교육받은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 적성이나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자기 자유로운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어떤 과정. 그래서 이 학벌이라는 것이 사회적 신분의 잣대가 되는 특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선진국을 예를 들더라도 다른 어떠한 국가의 어떤 시스템과 비교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 학벌이 사회적 신분의 잣대가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회에서 만약에 진학을 포기한다, 대학 진학을 포기한다, 결국 어떤 대학에도 소속되지 않는다, 즉 어떤 학벌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야말로 예전 계급사회 때와 비교한다면 어떤 천민신분, 하층신분으로 연락할 수도 있는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국 사회에서 이런 하층 계급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학이든 일단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압박감이 있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지금 멀쩡하게 직장 다니다가도 이제 자기가 고졸이든 이런 경우에 자기가 사회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떤 차별이나 또 어떤 자존감을 잃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멀쩡하게 직장 다니다가도 또 대학 졸업장을 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야간 대학 다니면서 직장은 또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대학 졸업장을 따려고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대학의 이런 모든 문제가 이런 학벌과 관련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모두가 대학에 진학하려 하고 이게 결국 우리 대학의 어떤 존재 이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이거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이고 좀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재능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었는데 학술과 기술, 예술의 재능 이 정도로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이 세 가지 재능 가운데 원칙적으로 학술의 재능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거든요. 교육기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어떤 인식이나 학문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게 이게 이제 맞죠.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재능과는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학생들도 어쩔 수 없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이런 어떤 연쇄고리가 지금 우리 대학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우리 한국 대학의 문제가 단순히 학문적 재능을 가진 학생과 함께 학문적 재능이 없는 학생들도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니까. 그죠? 뭐 자율적인 의사가 아니고 대학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입시 경쟁이 대다수의 학생들을 학문을 하기에 부적합한 그런 상태로 사실은 만들어서 대학에 보냅니다. 최근에 와서 보면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도 신입생들이 뭐 이렇게 영어나 수학 시험을 다시 쳐서 신입생들의 영어나 수학 실력 이런 게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대학 교육을 받기에 부적합한 그렇게 저하되었다고 언론에서 떠들고 이래 하거든요. 그러면서 서울대 당국자들은 수능 시험이 너무 쉬워져서 신입생들이 수학능력이 저하됐다 이렇게 수능에 마치 책임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리고 또 이 때문에 수능이 더 어렵게 출제하도록 또 압력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과연 학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한국 대학생들의 대학 수학 능력이 저하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영어 수학 성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영어 수학 성적이 왜 대학에서의 어떤 학문의 능력과 연관이 됩니까? 네? 영어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어를 쓰는 미국이나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국가 사람들보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수학도 수학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에 관심 있는 학생한테 해당되는 거죠. 물론 어떤 우리가 공대든 자연과학이든 어떤 기초 토대가 되는 그런 점에서 수학이 또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두 과목만 가지고 학문 능력을 논한다는 것은 또 그런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도 지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학생들의 학문적 능력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왜곡한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수능이 쉬워서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입시교육과 수능시험이 학생들에게서 결국 질문하는 능력, 물음을 던지는 능력이겠죠. 여기서는 질문하는 능력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냥 암기해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는 지금까지 진행해왔다는 게 물론 최근에는 이제 문제도 조금 이제 암기식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창의력을 요하고 여러 가지 음, 예, 해결 능력을 같이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질문을 던지는 능력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학문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앞서 개념 정의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여기 나와 있죠. 묻는 것이 질문하는 것이 학문이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학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자신에게 다가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학문이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란 암기하고 계산하는 능력이 아니고 질문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내심이나 간절함,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생각하는 힘이다. 즉 학문의 어떤 토대가 된다. 질문하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너무 수능 시험에 집중해서 우리 한국의 학교 교육이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질문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사실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책임으로 사실은 돌리기 힘들고 우리 한국 교육 시스템의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문제를 우리가 사실은 지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육이 요구하는 것은 오로지 많이 아는 거, 박식한 거를 요구합니다. 사고력이나 창의력 뭐 이런 거 말로는 온갖 이런 좋은 표현을 미화하지만은 미사여구를 막 붙이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미덕은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암기하도록 하게 하죠. 그렇지만 대학생들의 학문적 자질이 떨어지는 까닭은 계산이나 암기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생각할 줄 모르겠다.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지를 안 준다는 겁니다. 왜? 공부할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도 암기해야 될 게 많고 그러니까 질문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도 계산에 빨라야 되고 그래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대학생들이 인류 대학생들 뭐 스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 한국 교육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이런 사정이 결국은 수능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도 또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 스스로 사유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은 모든 학생한테 한국 교육을 시스템에서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공부를 못했다는 이유로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되겠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인류대학에 진학 못했다 해가지고 어떤 열등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자신감을 잃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위 몇 프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어떤 그런 상실감이 시달리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신감을 잃어버린 이런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패기와 열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열정 없는 우리 이 젊은이들에게서 탁월함을 기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철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열정 없이는 어떠한 일도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도 열정이 없다면 성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열정을 가져도 성취하기가 어려운데 열정 없는 것은 더 힘들죠. 그래서 우리 한국 대학 시스템이 극소수의 인류대 학생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대다수의 나머지 학생들을 자신감 없는 혹은 열정도 없는 이런 어떤 상처받은 젊은이들로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죠. 이게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나마 진보 정권일 때 이런 점을 이제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또 바꿔버려요. 그런 교육 시스템을.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험 성적이 좋은 학생이든 나쁜 학생이든 어쨌든 학문하기에 본질적으로 부적합하게 만드는 게 우리 한국 교육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 안 하고 또 하위권 학생들은 자신감이 일단 없으니까 그죠? 패배감에 젖어 있으니까 더욱더 질문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그 결과로 이제 우리 대다수의 한국 대학들이 우리가 보통의 어떤 정상적 기준으로 볼 때 더 이상 대학에서의 어떤 학문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어떤
황폐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분은 김상봉 씨입니다. 김상봉 씨라고 학벌사회라는 그 책에 나오는 그 글을 발췌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학문의 식민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사실은 학생들에게만 제한된 것은 아니고, 이 학생들이 결국 나중에 어쨌든 간에 뭐 교수도 되고 사회 지도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그죠? 그러면 이 학생들이 성장해서 교수가 되면은 이 사람도 교수가 된 사람도 이렇게 성장하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질문할 줄 모른다는 것은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즘에 뭐 우리가 수업 방식도 다양하게 이제 다변화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오고 있죠. 학생들이 스스로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업 방법, 그죠? 그런 교과목도 이제 차츰차츰 생겨나고 있지만은 아직은 초보 단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이게 오히려 얘기가 됐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할 줄 모른다는 게 가르치는 교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 물론 우리 한국의 대학 교수들이 학문적 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박사학위도 없이 교수된 분들도 많았죠. 그렇지만 한국 경제와 뭐 어떤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게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이 발전했는데, 뭐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첨단을 달리는 분야도 있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 학자들의 학문적 수준도 역시 예전에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대학의 학문은 딱 한 가지 분야, 한 가지 점에서는 한계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적 활동입니다. 근본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의 학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던진 어떤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찾는 그런 과정이랍니다. 자기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만들어 놓은 학설 혹은 남이 던진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는, 아직도 이런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구적인 어떤 분야가 없다는 거죠. 항상 뒤따라간다는 거죠. 선진국의 어떤 사례를 뒤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학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시험에는 정말 뛰어납니다. 시험 선수라고도 하죠.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과서에서 주어진 어떤 학설을 공부해서 이해하는 거나 이런 건 잘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출제한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찾는 이런 것도 아주 재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그걸 응용하는 거, 또 기존의 학설이나 이론의 어떤 범위 내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찾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재능이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이 한국 학자들의 학문 수준도 세계 수준에서 이제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지만 서양 사람들이 아는 것을 한국의 학자도 비슷하게 알고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별 차이가 없죠. 이게 한계라는 겁니다. 한국의 학자들은 다른 사람의 이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제기하는 질문에 대답할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혹은 물음을 던지는 이런 일에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어릴 적부터 스스로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교육 환경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능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인이 있는 책에 쓰여 있는 문제가 아니면은 무엇이 물음을 던져야 할 문제인지 스스로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게 우리 한국의 학자들.
제일 단적인 사례가 학벌 사회죠. 우리 학벌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스카이, 뭐 스카이 중에서도 사실은 서울대가 뭐 최고 정점이라고 이렇게 학벌 문제가 벌써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를 병들게 만들었는데 이 학벌 문제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자들이 어떤 학문적 물음을 여기에 대해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 자체가 벌써 우리 한국 학자들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학벌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과 불평등의 어떤 근본적인 뿌리, 그렇죠? 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자들도,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 분야 학자들이 어떤 사회과학 분야의 지식인들도 우리 한국 사회의 계급과 불평등을 많이 연구했을 건데 당연히 학벌을 학문적으로 문제 삼은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물론 관련해서 뭐 소논문이라든지 일부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무신경하고 무관심한 원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서양 사회는 이런 우리처럼 학벌과 관련해서 학벌 따위는 없습니다. 서양의 교과서에는 처음부터 학벌이라는 것이 어떤 연구 대상, 탐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서구권의 어떤 그런 학문을 뒤쫓아가다 보니까 이 땅의 사회과학자들도 마치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처럼 스스로 질문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한국의 학문을 어떻게 보면 식민적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이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인간의 삶의 현실은 결국 질문의 연속입니다. 어떤 의문점을 갖게 되면서 그걸 연구하면서 발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우리에게 끝없이 새로이 제기하는 그런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현실이란. 그렇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한국의 학자들이 자기가 사는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학문적으로 구성하는 그런 능력, 자발적인 능력, 어떤 주체적인 능력을 거의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물음에서부터 벌써 다른 사람의 시각과 다른 사람의 관심이 있어야 그걸 따라갈 건데 서구권에서는 학벌과 관련한 연구가 별로 없거든요. 왜? 그 사회 자체가 학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학벌 사회가 아닙니다. 물론 좀 유명한 대학 어떤 분야에서는 저 대학이 연하다 뭐 이런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법학 분야에서는 하버드 대학 뭐 이런 식으로 특정화된 경우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 같은 이런 학벌 사회는 아닙니다. 과를 불문하고 어느 대학 나왔다면 평생 그 꼬리표가 붙어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거만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패배감에 절어 살게 되고 남은 인생이 그렇게 정해지는 그런 학벌 사회는 우리밖에 없거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벌써 물음에서부터 남의 시각과 남의 관심을 주종하게 되니까 이런 지적인 풍토에서 이런 학문적 풍토에서 주체적인 이론이나 학문의 전통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쉽지 않겠죠.
남이 아는 것을 나도 같이 알고 남이 할 줄 아는 것을 나도 할 줄 아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학문의 주체성이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오직 남이 질문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내가 질문할 때만 주체적인 학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남이 질문하는 물음에 대답할 줄은